안녕하세요. 주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양보호 대상자 2의 표준교재 4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대상자 등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42페이지의 첫 번째 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제 신청하는 순서, 이용하는 순서가 3회 이상 출제가 됐거든요. 이용 절차에 대한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한다. 네 번째는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비스 종료한다 해서 이 이용 절차에 대한 순서 있죠?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요. 6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욕구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 심리 상태,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평가란 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에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기 요양 인정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 사항 등의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2회 이상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대상자와 가족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1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2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 장기 요양 인정 갱신을 신청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된다가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을 기재해야 된다 해서 2회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을 여기 계획서에 쓴다는 거. 그리고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죠, 당연히. 세 번째는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요양 계획서, 이용 계획서는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자 지원 사업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인 내용이고요. 등급 외자라는 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우린 등급 외자라 그래요. 그래서 등급 외에 A형, 등급 외에 B형, C형 등급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 보건복지 사업의 연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지자체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실시하는 또 사회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그런 복지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설계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만성 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만성 질환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등급 외자와 필요한 노인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및 의료 이용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은요. 등급 외자와 필요 노인 대상을 하고, 그리고 노인 체조, 게이트볼, 생활댄스 등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선생님들이 쭉 읽어보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 나와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1단계 생리적 욕구는요. 아주 사람이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1단계는 생리적 욕구,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등과 같은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뭐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도 있어요. 성욕. 예, 그런 것들이 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는 안정의 욕구. 그래서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예요. 내가 안전하고 안락한 그러한 환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가 우리가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고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예요.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 존중받고 싶어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예요. 사람으로서 자기 완성, 그리고 삶의 보람, 그리고 자기 만족 등을 느끼게 하는 단계, 바로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1단계, 안정의 욕구 2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3단계, 그리고 존경의 욕구 4단계,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가장 높은 단계 5단계여서 2회 이상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가족이나 친구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하는 단계는 어떤 거냐 해서 1번부터 5번, 그래서 3번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까지도 알고 계셔야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식사 도움,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 기능 유지 증진, 그래서 관절 구축 예방,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 체위 변경, 그리고 구강 관리, 구강 위생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동 도움, 이게 어디를 이동하실 때 부추겨 드린다던가 휠체어로 옮겨 드린다던가, 그리고 화장실 이용돕기 이것도 역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요. 몸 단장에서 몸을 깨끗한 옷으로 입혀 드린다던가 조금 몸을 단장시켜 주는 것도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상자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행위들은 대부분 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가사 업무가 주된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뭐죠? 집안일이잖아요. 취사, 밥 짓고, 집안 청소, 세탁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주변 정리, 그리고 분리수거, 설거지 등등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3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하는 거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그래서 외출할 때 같이 나가서 은행이면 은행, 관공서, 병원 등 같이 방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업무를 또 대행해 주죠. 물품을 대신 구매를 한다던가 또는 약국에 가서 약을 대신 타다 준다던가 은행을 간다던가 관공서에서 업무를 조금 도와준다던가 하는 일들은 어떤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는요. 말벗이에요. 말벗이 되어 주고 상담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의사소통 도움에 필요한 이 편지 대필 서비스도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선생님들 정서 지원 서비스에서 편지를 대신 써 주고 읽어 주고 하는 것도
정서 지원 서비스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문 목욕은요, 입욕 준비, 그리고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욕실 정리 이런 것들이 다 방문 목욕이에요. 그래서 목욕 도움이랑 헷갈리지 말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선생님들 목욕 도움은 어떤 서비스였나요? 방문 목욕 서비스예요. 다시 전 페이지 보면은 자, 목욕 도움은 신체 활동 서비스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그래서 목욕을 해주는 거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 방문해서 입욕 준비 또 욕실 정리, 방문 목욕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방문 목욕 서비스예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6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는요. 신체 기능의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이게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고 마지막으로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는 행동 변화 대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8페이지에 표준 서비스 내용은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황이 주어지고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쭉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놀이를 하게 하여 물과 친숙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매번 목욕하겠다고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방문할 때마다 알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아니죠. 왜? 목욕하는 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목욕 서비스가 없음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옷을 입도록 말한다. 자, 세 번째. 대상자가 고액의 돈을 은행에서 입금이나 인출 또는 재산세를 납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때는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가서 입금 또는 인출한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이 상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 대상자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즉시 폐기한다. 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보는 앞에서 폐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돼요, 우선. 내 마음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자,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이건 의료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에 자주 전화하여 푸념하는 경우 엄청 귀찮게 하네요. 자, 그러면 서비스 시간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통화가 어려움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상자가 고맙다고 돈 봉투를 주는 경우 이때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말하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절대 손으로 옮겨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받고 다음날 돌려준다 해도 안 돼요. 절대 처음부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대상자의 약을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슬리퍼도 사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요양 서비스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이게 약간 원칙적으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차려달라고 부탁할 때 요양 서비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요. 기본적인 음식만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명절 음식 이런 사적인 행위 어떤 업무들은 본인 가정에서 해야 되죠. 요양보호 업무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방문 목욕 중 대상자가 집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 방문 목욕은 그 목욕을 하는 서비스예요. 집안 청소는 어떠죠? 가사잖아요, 가사. 그래서 서비스 그 표준 분류랑 달라요. 그래서 방문 목욕 할 때 이렇게 집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는 급여 내용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물품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입하여 주십니다. 적어 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12번. 대상자가 아들, 며느리의 험담을 하는 경우 이야기를 들어주되 너무 깊게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회음부 세척을 거부하는 경우 그쵸. 수치심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척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14번. 치매 대상자가 같은 옷만 입겠다고 고집할 때 이때는 깨끗한 똑같은 새로운 옷을 구입해 주면 돼요. 가족과 상의해서 같은 옷을 구입해서 입게 한다.
자, 다음. 대상자가 야간에 춥다며 화장실 가기를 싫어하고 기저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자, 상황에 따라 이동변기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요, 기저귀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내용은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기저귀의 부작용이 많고 욕창 예방이 아니라 욕창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저귀를 사용하게 돼버리면 대소변 보는 습관이 또 사라져서 와상 상태가 심해지고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저귀는 최대한 안 사용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렇게 이동변기,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침상변기, 간이변기, 이걸 대주는 겁니다. 자, 다음 16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음부의 습진, 발진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뭔가 불편하니까 계속 안으로 손을 넣는 거겠죠? 다음 17번.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하는 대상자가 소변이 자주 셀 때, 17번은 조금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몸 한쪽에 베개나 방석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줘야 됩니다. 네, 체위를 자주 바꿔줘요. 왜 그럴까요? 우선 기저귀를 차고 있고 소변이 이렇게 새기 때문에 피부가 축축하게 헐어 있을 수가 있어요. 피부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한쪽으로만 누워 있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고 방석도 대주고 하셔야 돼요. 물을 제한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분 섭취는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위를 자주 바꿔준다. 골라주시면 되고. 18번.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한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잘 파악하고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보호자한테 동의를 하거나 대상자 본인한테 동의를 구하고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는 요양보호사지 가족들까지 돌봐드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상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보고를 하셔서 시설장이 판단하에 선생님들은 행동하시면 돼요. 다음 일곱 번째,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여덟 번째,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시설장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인, 위관 삽입, 그리고 관장, 돈용. 자, 흡인은 석션이에요. 막 가래를 선생님들이 이게 팁을 넣어가지고 카테타를 넣어서 쭉쭉 빨아들이는 거 하면 안 돼요. 위관 삽입, 위관 삽입은 뭐죠? 콧줄 선생님들이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돼요. 관장도 안 된다 했고, 돈요는 유치돈요관, 소변줄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임의로 이렇게 막 끼우거나 제거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해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선생님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지시사항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에서 요양보호사 역할 첫 번째, 정보 전달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관찰은 말 그대로 잘 꼼꼼히 관찰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을 우리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선생님들 시험을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해가지고 보기로 이 내용들을 줘요. 맥박, 호흡, 체온, 뭐 혈압, 그리고 식사하는 증상, 변화 증상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 관찰자의 역할이다라고 고르셔야 돼요. 그쵸? 내용을 물어보고 이 제목을 고르는 역할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 역할에서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기술 이런 것들도 복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1 년에 한 번씩 듣는 교육도 들으시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숙련된 수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기 유발자의 역할은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에요. 옹호자의 역할은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 그래서 옹호자는 대상자, 어르신의 편에 서서 우리가 계속 옹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약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약 정리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인권과 학대, 직업윤리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영상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